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신데, 어쨌든 올 한 해 저랑 같이 이제 헌법을 공부를 하실 건데요. 오늘 강의는 헌법 사례 집중, 헌법 사례형 쟁점 집중 훈련 강의인데요. 일단 나눠드린 강의 진행 계획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기출문제 사례형을 저랑 같이 1회독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좀 8회 동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고민을 했고요. 일단 교재는 헌법 사례형 연습과 헌법 엑기스 핸드북 둘 다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례형 연습 진도도 다 나갈 건데 엑기스 핸드북으로 일단은 좀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걸로 파이널 때까지도 하겠지만 파이널 때도 이 핸드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뼈대를 잡으셔야 되는 내용들 이 엑기스 핸드북을 강의를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 끝나는 시간은 10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이 머신 분은 택시비를 모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은 8회차고요. 이 책이 총 89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한 11개 내지 12개 정도 쟁점을 풀 거고요. 그래서 89개는 변호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쟁점을 다 푼 다음에 아마 시간이 날 건데 사법시험 최근 3개년까지 이제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최근 3개년은 일부러 진도별로 배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훈련을 다 해보시고 나중에 문제를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통째로 넣어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의 시간을 보시면은요. 자, 사례형 강의지만은 선택형 시험을 칠 거예요. 선택형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모든 과목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시험이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다 채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일단 선택형은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이 20문제 정도 나오죠. 20문제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그럼 7회까지였으니까 140문제 변호사 시험 본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7회 동안 매일매일 20문제를 30분 동안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선택형 공부를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변호사 시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선택형 20문제를 해서 마지막 날까지 변호사 시험 본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1회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가 마치는 시간에 우리가 사례형 강의가 언제 마치든 뭐 10시에 마치든 10시 10분에 마치든 마치고 나서 마지막 시간 30분은 그날 풀었던 변호사 시험 선택형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택형 강의처럼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모의 시험 기출문제 해설하듯이 그냥 가볍게 해설을 하도록 할 거니까 사례형 강의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고 선택형까지 듣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사례형 시험을 칠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100점짜리 문제 시험을 칠 건데 그냥 한 55분 정도의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6시 반부터 본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이 좀 중요한데 사실 이 정도 인원에서는 학원에서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례형 문제를 쓰신 다음에요. 사실 이게 내가 첨삭을 받아보는 것과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 성적표를 그 답안지를 직접 채점을 해볼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시간 마치시면은 밖에 제가 1년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번호에 이름 적으시고 그 번호를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내일부터 시험을 치실 분들은 그 이름 쓰는 란 부분에 그냥 자기의 1년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 채점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6시 25분에 답안지를 앞에 제출을 하시고요. 앞이 없네요. 저기 밖에 제출을 하시고요. 네, 밖에 제출을 하시면은 그 다음 쉬는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다시 하나를 가져가시면 돼요. 무작위로 하나를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등수나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보고 나는 이렇게 안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훈련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해줬을 때, 아, 이상한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점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채점도 해보시고, 채점도 여러 번 당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만 제출을 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할 것은 제출하신 분은 꼭 한 개씩은 채점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채점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남잖아요, 답안지가. 그렇죠? 그분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채점을 꼭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강의 후에 1교시 쉬는 시간과 2교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한 채점 기준표는 그날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점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갈하게 우리가 채점하고 첨삭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한번 답안을 돌려서 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간략한 채점 기준표는 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총 5시부터 10시 반까지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을 언제 먹어야 될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4시부터 5시 반까지 하고 5시 반부터 그냥 저녁을 드시라고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4시에 누가 올까? 그렇다면 4시에 아무도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8번만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훈련을 해보기 위해서 바나나 2개 먹고 왔어요. 아, 내가 이 바나나 2개를 먹고도 강의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도 이 강의실에 바나나 냄새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식단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답안, 본인의 1년 번호가 적힌 답안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혹시 강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못 찾아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데스크에 맡겨 놓을 테니까 다음 날 데스크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강의를 진행하는 8회차 동안 여러분 그동안 상법이랑 형사랑 막 겹쳐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8일 동안 그냥 헌법에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공부를 덜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학습 권고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제외 최소 6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하루에 매일매일 문제를 10개 내지 11개를 풀 거기 때문에요. 그 당일날 오전에 문제 10개를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세요. 근데 그 예습을 하는 방법은 배점에 상관없이 문제 하나를 평균 6분 정도로 잡으시고요. 답안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 읽으신 다음에 그 문제에다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내 연습장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목차랑 키워드 위주로만 간단하게 개요를 짜보십시오. 답안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제 10문제를 1시간 동안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날 그 사례 시험 범위는 말씀드릴 거니까 그것만 빼고 문제 10개를 예습을 하시고요. 이게 그 문제를 내가 직접 안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은 약간 효과가 반감돼요. 왜냐면은 강사의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마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개요까지 짜보시고요. 답안까지 다 보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답안까지 다 보고 오면은 강의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나름대로 적은 답안지를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 문제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했던 논리들을 찾아 나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볼 때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강성민은 저렇게 생각하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답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소 1시간은 전날 강의 부분을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정도는 헌법 엑기스 핸드북 진도 나간 부분을 100% 암기하십시오. 제가 이 핸드북을 헌법 엑기스 핸드북을 만든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가 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외우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발췌해서 외우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래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통째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선택형 문제를 1시간 동안 40개를 푸시고 선택형 문제를 그 진도에 맞춰서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4월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을 텐데 커리큘럼상 4월부터는 선택형 강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형 공부는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헌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시는 과목이니까 좀 선택형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강의 하시다가 강의 들으시다가 혹시 중간에 좀 모르는 거나 혹은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적극 반영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느냐 혹은 내가 굉장히 주눅 들어서 공부하느냐는 그 능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마치 강성민의 강의가 좋았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헌법 점수가 오른 것처럼 이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랑 같이 재밌게 헌법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 이야기 끝났고요. 어쨌든 다음 쉬는 시간에 원하시는 분들만 나가셔가지고 1년 번호에 이름 적으시고 내일부터는 사례형 시험을 치시고 나서 내가 직접 채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답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누가 제출하고 안 가져가는 바람에 남아있는 사람들 건 어떡하냐?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안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헌법 엑기스 핸드북과 헌법 사례형 연습입니다. 헌법 사례형 연습에 이 복습 노트라는 핸드북이 있는데요. 이 핸드북은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문제의 요지와 문제가 되는 법령과 그 다음에 목차와 키워드들을 옮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가볍게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이 책만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아직 여전히 좀 사례형의 구조를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본서로 보시다가 나중에 가볍게 그냥 이 책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은 3페이지고요. 헌법 엑기스 핸드북도 3페이지입니다. 강의 진도는 헌법재판론부터 하고 기본권 하고 그 다음에 헌법총론 통치구조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헌법재판론부터 볼 건데요. 헌법재판에는 크게 6가지가 있죠. 위헌법률심판, 그 다음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그 다음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은 2개가 있죠. 68조 1항 헌법소원과 68조 2항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 헌법재판론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이죠. 그래서 이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은 특히 우리가 헌법총론에서 이제 정당제도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탄핵심판도 통치구조론에서 국회의 권한 부분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개의 헌법재판의 적법 요건과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107조 1항부터 보십시다. 헌법 107조 1항입니다. 자, 헌법 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헌재법 41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재법 41조. 헌재법 41조. 1항입니다. 41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헌 법률 심판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헌 법률 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심판의 대상성, 법원의 제청,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합니다. 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죠.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법률 심판의 본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심판의 대상성은요. 핸드북 엑기스 핸드북 보시면서 할게요. 심판의 대상성은 위헌 법률 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이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거나 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자, 책에서 핸드북에서요. 4페이지입니다. 가번의 1번의 둘째 줄입니다.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도 뭐 있습니까? 국회의 동의가 있는 조약, 그리고 관습법, 그리고 긴급재정경제명령,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은 현재 유효한 법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으면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성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미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나한테 A라는 침입적 처분을 했어요. A라는 침입적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침입적 처분의 근거가 A 법률 조항이에요. A 법률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법률 조항이 개정이 되어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A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요.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위헌 법률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 후에 폐지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대상 적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A 법률 조항 보세요. 이 A 법률 조항은 시행 후 폐지된 법률인데 우리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면은 이후에 이 법률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이 법률 조항이 유효했다면은 당연히 그 법률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유효한 거잖아요. 적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처분 당시에 그 법률 조항이 효력이 있었다면은 나는 당연히 그 법률 조항 다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처럼 시행 후에 폐지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책 보십시오. 넷째 줄입니다. 개정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 사건에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혹은 법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적법 요건을 한꺼번에 쭉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되고, 자, 이 법원의 제청은요, 선택형용입니다. 법원의 제청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나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조문에 읽어보셨죠? 41조 1항에 보면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위헌 법률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이 위헌 법률 심판은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일 때 그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다시요,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일 때 그 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심판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의 전제성이고, 이 재판의 전제성은 첫 번째,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됩니다.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당해 재판부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무죄를 받는다든지, 즉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혹은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문자는 전, 개, 적, 다, 주의, 내, 효, 법. 전개, 적다, 주의, 내, 효, 법. 이렇게 외우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법 요건은 여러분들이 사례형에 항상 그대로 통째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을 할 수 있는 그 재판이라는 것은 모든 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재판.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든 결정이든 명령이든 종국 판결이든 중간 재판이든 상관없이 모든 재판이 위헌법률 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재판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재판이 포함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요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요하다는 것은 이 구체적인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적법하게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1월 1일에 A라는 처분이 있었고, 이날 내가 A라는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A라는 처분은 A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내려진 처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5월 1일에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 대해서 107조 1항 위헌법률 심판을 A 법률 조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적법하냐라고 물었을 때, 자, 적법성을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법 요건들을 다 검토해 주시면 되죠. 문제에서 적법하냐라고 물으면 항상 적법 요건을 써주셔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성 법률 조항이죠. 법률 조항에 충족했습니다. 법원의 제청 뭐 있었겠지.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제성 요건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요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중? 적법하게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어때요? 취소소송은 안날로부터 며칠 안에 제기해야 됩니까? 90일 안에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1월 1일이면은 90일이면은 한 4월 1일쯤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5월 1일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이미 부적법한 소송이죠. 제소기간을 도과해서 이미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 중에서 재판의 전제성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적법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계속 중 요건은 언제까지 계속 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해야 됩니까? 제청 신청 시 또는 제청 시 혹은 위헌법률 심판 시 언제까지입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까지 당해 재판이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때 당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42조 보시죠. 42조입니다. 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면은 이 계속 중 요건은 위헌법률 심판 결정 시까지 계속 중요해야 되지만,
당해 재판이 정지되니까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만약에 당사자가 소를 취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 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선택형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종국 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종국 결정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종국 결정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는데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겠죠.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해 사건에 적용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 A 법에 의해서요. A 법이 A 법 시행령에다가 어떤 내용을 위임을 했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나한테 침익적인 A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A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뭐 당해 재판에서 뭐 구체적 규범 통제로 명령 규칙 심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A 법 자체가 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소 소송을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면서 이 A 법 조항을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에 사실 지금 이 A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은 A법 시행령이에요. A법 시행령이고 이 A법은 A법 시행령의 근거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A법 자체가 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A법 시행령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A법 위임의 근거인 A법이 위헌이라면 당연히 시행령도 없어질 거잖아요. A법의 근거를 둔 시행령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 직접 적용되고 있는 법령은 A법 시행령이지만 A법은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 A법과 A법 시행령 사이에 양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례형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가 주로 간접 적용되는 법률은 지금처럼 시행령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만 그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다투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만 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이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적으로도 이제 주로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나올 거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이 두 가지 정도도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 틀을 항상 외우신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례집 3페이지. 우리 공법 사례형 문제가 헌법과 행정법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정성균 박사님이 행정법 사례 강의를 하시겠지만 아마 모의시험 문제가 빠져 있죠. 그래서 제가 행정법 쟁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읽으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중간중간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되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질,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제를 받고 정해진 건강보험 수가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양에 따라 진료비가 정해지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하여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양기관 강제 지정대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요양급여의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이에 근거한 요양급여 기준 고시에도 크게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대상을 열고 해놓고 특수한 진료요법으로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장관으로부터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32조는 우리 공법은 관련 법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다가 문제 중간에 특정한 법령이 나오시면은 크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뒤편이나 문제 아래에 있는 관련 법령에도 크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32조를 체크하시고 참조 조문에서도 32조를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공법 문제를 풀 때는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그 관련 법령은 순서대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은 진짜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사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법령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먼저 읽고 걔들을 다 읽었으면은 다른 조문들은 가볍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법 32조 체크하시고요.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의 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요양기관 지정되자 거부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기관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죠. 그냥 요양기관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국민건강보험법 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문제입니다. 갑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적법 요건을 검토하시오. 자, 다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봤던 거는 뭐의 적법 요건입니까?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헌법률 심판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의 제청이 있어야 되죠.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청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죠. 자, 이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제도인데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심판의 제청은 누가 해요? 당의 법원이 하고요. 그럼 제청을 신청하는 거는 당사자죠.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적법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적법하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청 신청이 적법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제청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성과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요. 내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여야 되는 거예요.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누구가 될 수 있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자, 거기 핸드북에 핸드북의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방가로 2번. 제청 신청권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면은 원고 피고도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이라면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선택형에서 자주 나오는 거 보조 참가인도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10점짜리 문제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변호사 시험이 1시간에 100점 그리고 100점당 한 장 내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앞면이고 뒷면이면은 여기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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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인데 보통 한 면이 30줄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1점당 한 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0점짜리 문제는요. 사실은 문제점이랑 결론을 안 적으셔도 무방해요. 사실 거기에 크게 배점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지금 10점짜리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적법 요건의 일반론을 서술하신 다음에 대상성 가볍게 언급하시고 제청 전제성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은 대상성의 일반론을 적으시고 사안의 경우
법원에 재청 신청권자여야 된다. 사안의 경우. 재판의 존재성 논증하신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답안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첫 번째 지금 심판의 대상성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어야 되는데 사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32조는 법률 조항이죠. 따라서 충족하고요. 두 번째, 재청 신청이 적법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적법한 재청 신청권자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구인은 누구죠? 그 취소 소송의 원고입니다. 원고이기 때문에 적법한 재청 신청권자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치적 사건 계속 중이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고 국민건강보험법 32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며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 32조가 위헌으로 선언된다면은 이 처분은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죠. 따라서 적법 요건을 다 갖추었다. 논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설 보십시다. 4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점 적법 요건 일반론 대재전 적으시고요. 대재전. 그래서 그냥 그 적법 요건을 처음에 나열하실 때는요.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나열하셔도 됩니다. 위헌법률 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상성, 법원의 재청,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열하시고 줄글로는 사안에 포섭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청 신청권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재청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나는 원고니까 신청권자에 해당한다.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어야 되는데 사안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대상성이 인정이 되고 재판의 전제성은 잘 쓰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굳이 배점을 나누자면은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한 5점 정도 배점이 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은 거기 가번 의의 되어 있는 부분을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안에 포섭하는 것도 이제 동일한 형식으로 항상 포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안의 경우 갑의 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당해 소송에서 이 사건 법률은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승소 판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은 적법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아직까지 변호사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변호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5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갑은 공직에서 은퇴한 뒤 퇴직금 등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헬스클럽 앞에서 일반 음식점의 삼계탕집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경쟁업소에서 식재료가 불결하다는 소문이 돌자 회원들 대부분이 갑의 삼계탕집을 이용하면서 성업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종로구청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9월 1일 갑의 삼계탕집을 단속한 결과 주방에서 생유리 담긴 봉지의 상단에 유통기한 8월 25일, 유통기한 지났죠. 문구가 적혀있는 사실을 발견하자 구청장 A는 9월 5일에 갑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유를 조리의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4조 1항 3호 체크하시고요. 자, 이 44조 1항 3호는 처분의 구속 요건이겠죠. 그러니까 처분의 요건일 겁니다. 처분의 요건 사실이 되는 관련 법령이 될 겁니다.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89조 별표 23에 따라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75조 밑에서는 지금 시행규칙은 이 사안에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넣어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44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5조에 근거해서 15일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은 갑에게 16년 9월 12일에 도달되었습니다. 갑은 16년 9월 28일에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1차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행정법적 쟁점을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일단은 이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죠. 9월 10일에 송달받고 9월 28일에 제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피고도 종로구청장으로 삼았네요. 이 처분 명의인이 종로구청장이니까.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넷째 줄에 보시면은요. 44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근거해서 영업정지를 명했다고 합니다. 거기 시행규칙에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죠. 이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규성이 있는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거에 따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행정규칙은 그냥 행정부가 내부에서 자기들의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자라고 행정청 내부에서 정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규칙인 뭐 고시, 훈령, 지침 이런 애들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법규성이 없어요. 법규성이 없습니다. 그냥 지네들 내부의 약속일 뿐이지 우리 삶을 간섭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법규명령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기록을 볼 때나 사례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시행령. 얘들은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결국에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법규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하실 게 이 법규명령에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 때 제재적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때 제재적 처분 기준 지금 영업 정지를 하는 그런 제재적 처분 기준을 법규명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쟁점이 나올 수 있겠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쟁점. 네, 헌법 수업이지만 어쨌든 시행령의 제재적 처분 기준 정하면은 법규명령이고 시행규칙의 제재적 처분 기준 정하면은 행정규칙이고 그런 것들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시면은 문제를 보실 때마다 좀 놓치는 쟁점들이라서요.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 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 거기서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확정. 만약에 이게 민사법 문제다. 그러면은 확정 나오면 여러분들이 약간 반사적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기판력? 그렇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민사에서는 기판력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판결에 여러 가지 효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기판력을 떠올리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이 보조 참가하는 경우에도 우리 민사소송법 보면은 보조 참가의 효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 참가의 효력이 뭐냐에 대해서도 막 견해가 대립하는데 그 견해 중에서도 하나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판역설.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항상 기판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 확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재판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기판력과 기속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기판력이 뭡니까? 기판력이라는 게 뭐예요? 확정된 종국 판결이 후소에 대하여 가지는 구속력이죠. 다시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확정된 종국 판결이 어디에 대해서? 후소에 대해서 가지는 구속력이에요. 그러면은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워딩이 더 나오면은 기판력에 문제가 될까요?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뭐 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확정된 종국 판결이 후소에 대해서 가지는 구속력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기판력 문제입니다. 무조건 기판력 문제예요. 자, 우리 행정에서 기속력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에서 기속력이라는 것은 확정된 종국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다른 국가기관도 그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다시요. 그럼 기속력은 결국에 다른 국가기관도 그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다른 국가기관도 그 판결에 반하는 뭘 하면 안 된다? 판결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력은 결국 다시 처분을 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행정에서 기속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뭐 행정법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기판력과 기속력 문제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판력 또는 기속력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갑은
그러니까 지금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이긴 거죠.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겠네요. 처분이 위법하다. 자, 취소 소송에서 인용이 되었으니까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되었습니다. 갑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 무슨 문제입니까?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은 1차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는가? 자,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 체크하시고요. 자,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재판의 전제성 20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점도 쓰시고 해설 보지 마시고요. 문제점도 쓰시고 결론도 쓰셔야 되고 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꼼꼼하게 쓰셔야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지금 사안에서 구체적 사건 계속 중입니까? 나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죠.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이에요. 두 번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되는데 사안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그러니까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요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지금 내가 취소소송 인용을 받고 손배 청구를 했는데 지금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44조 1항 3호가 위헌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를 해야 되죠. 승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헌이면은 패소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입니까? 공무원이 잘못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거,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내가 인용이 되려면은 이 손해배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내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법 44조 1항 3호가 위헌이 선언이 되면은 뭐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공무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지금 이 법에 근거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나중에 이때 위헌 선언이 나는 경우에 이 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으로서는 이 처분을 할 당시의 법률 조항이 유효하다라고 믿고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이 이제서야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당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결국 그럼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 선언이 되면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되는데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 사후적으로 위헌이 선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 선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항상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자, 재판의 전제성이란 요런 거고 2번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 공무원이 고의가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자, 특히 나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의 공무원에게는 고의가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고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가실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의 존재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선택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사례형으로도 언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인용 판결을 받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가실을 인정할 수는 없어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정연은 2003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3월부터 사립한국대학교 음대성악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립에 체크하시고요. 국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법적인 쟁점이 나온다면 뭐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립학교, 대학교 총장이 하는 건 뭐가 아니야? 처분이 아니다.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 총장이 내리는 것은 처분이 아니야 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교원지 향상 특별법에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도 소청심사 청구할 수는 있죠. 소청심사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 청구했다가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은 뭡니까? 소청심사 결정이죠. 왜? 사립학교 총장이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행정법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넘어갑니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해줄까요? 자, 해줄까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소청심사에서 인용을 받았어요. 소청심사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립대 총장,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은 그 소청심사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불복할 수 있죠.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청은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냥 일반적인 사법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는 얘를 자르는 게 내 목적인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얘를 복직시키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 학교인 나에게 불이익한 소청심사에 대해서 당연히 불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 사립학교도 다툴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위헌이 나왔죠.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해서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립학교도 소청심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대학교 인사위원회는 학원법 3조가 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과외 교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연이 주 30시간이 넘는 과외 교습 활동을 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학 강의를 소홀하게 하고 있어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정 체크하시고요. 거부 처분이네요. 처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안에서 처분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한국대 총장은 11년 12월 29일 노정연에게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재임용 의사가 더 이상 없음을 통지하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국립대라고 한다면은 위에 재임용 거부라는 워딩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임용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라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부 처분이라는 쟁점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국립대인 경우에. 자, 이에 그는 2012년 3월 2일 자, 지금 적법한 청구 기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12월 29일, 3월 2일 90일 안에 제기해야 되는데 자, 날짜 계산하는 법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12월 29일이고
12월 29일에 이제 초문 통지를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로부터 90일 안에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 헌법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항상 기산점은 언제가 돼요? 안날 혹은 뭐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이 날이 기산점입니다. 근데 초일은요? 초일은 불산입이에요. 그렇죠? 초일은 불산입입니다. 그러면 12월 29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초일을 불산입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달의 남은 날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12월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그러면은 2일 남았어요. 자, 1월은 며칠까지 있습니까?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까지 있죠. 더하면은 넘어버렸죠. 자, 그러면은 2월 말일째 되는 날이 며칠입니까? 지금 1월은 31일, 2월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61일이네요. 그렇죠? 61일입니다. 2월 말일이 61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3월 며칠까지? 29일까지. 3월 29일이 말일이 되는 겁니다. 사안에서 며칠 날 청구했습니까? 3월 2일에 청구했으니까 소청심사 청구는 적법하네요. 그리고 4월 5일 기각되었고 4월 9일에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 4월 9일에 기각 결정 통지 받았으니까 어쨌든 또 그로부터 90일 안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겁니다. 4월 9일부터 90일 언제입니까? 한번 또 보시죠. 4월 9일. 4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1, 2, 3, 4. 30일까지 있네요. 21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그러면은 6월 마지막 날이 며칠째입니까? 6, 7, 8, 82일. 며칠까지? 7월 8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근데 며칠 날 했대요? 7월 9일 날 했대요. 달력 보시면은 7월 8일이 공휴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7월 9일에 청구한 거는 적법하네요. 7월 9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 진행 중에 노정연은 재임용 근거에 거부가 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헌 재청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8월 21일에 신청을 기각하였고 8월 24일에 통지되었다. 날짜 2개 체크하시고요. 노정연은 변호사 정당해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해 9월 24일 헌재법 68조 2항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헌재법 68조 2항 한번 보십시다.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41조 1항 위헌법률 심판이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68조 2항 헌법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헌바 사건이고요. 자, 69조 2항입니다.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헌재법 25조 3항. 각종 심판 절차에서 우리 헌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대제전 갖추어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항상 68조 2항 헌법소원을 묻는 문제인데 68조 2항 헌법소원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대당성이 있어야 되고 법원의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되죠.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69조 2항에서 봤던 것처럼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헌재법 69조 2항. 조문은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준수해야 됩니다.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위헌법률 심판보다 요건 2가지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죠. 요건 2가지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건데 좀 하나씩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 신청 기각 결정.
그래서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이 되었잖아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 사건은 정지될까요? 정지되지 않을까요? 정지되지 않아요. 그렇죠? 법원이 너 지금 위헌법률 심판한 거 시간 끌려고 하는 거잖아. 혹은 너가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 게 좀 적법하지 않아 라는 이유로 기각을 내렸기 때문에 소송 절차 중단 안 하고 계속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헌법소원 제기해봤자 당해 사건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68조 2항 재판의 전제성에서는 이 구체적 사건이 계속 중에서 계속 중은 언제까지 계속 중이면 될까요? 적어도 언제는 내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때에는 제청 신청 시에 계속 중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구기간 준수, 청구기간은 30일이죠.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기각 결정이 없는 법률 조항, 기각 결정이 없는 법률 조항, 내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혹은 신청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기각 결정이 없는 법률 조항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해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당해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거나 그러니까 기각 결정이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했거나 혹은 그 기각 결정이 없었던 법률 조항이 기각 결정이 있었던 법률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나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요.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이 당해 그 재판 판사가 약간 멍청해가지고 기각 결정을 안 내리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각 결정이 아니잖아요.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하더라도 적법합니다. 그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을 쓰실 때는 당연히 이 적법 요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의 전제성이겠죠. 재판의 전제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제청 신청 기각 결정과 청구기간 준수는 여러분들이 묶어서 쓰시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제청 신청했는데 기각 결정 받았고 송달 받고 30일 안에 청구기간 준수했다라는 걸 논정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목차를 합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은요. 해설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은 8월 24일에 통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30일 안에 헌법소원 제기해야 되는데 8월은 며칠까지 있습니까? 31일까지 있죠. 며칠 남았어요? 7일 남았죠. 그러면 9월 언제까지? 9월 23일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9월 23일이 언제입니까? 9월 23일이 일요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4일이 말일이 될 거고 그럼 이 사건에서는 9월 24일은 적법한 청구기간의 말일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해설 보실까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동일하고요. 자, 거기서 일단은 보십시다. 지금 4번부터 보시면은요. 목차 4번 9페이지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각결정이 있어야 하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노정연은 제청 신청했으나 8월 21일 기각했고 24일 기각결정문 통지받았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인 9월 23일까지 청구해야 되지만 공휴일이니까 9월 24일이 말일이 된다. 따라서 청구기간 준수하였다라고 언급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적법 요건이랑 사안의 포섭을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적법 요건 일반론 다 논증하신 다음에 그 밑에 통째로 사안의 포섭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실제로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적법 요건 별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적법 요건 일반론 논하시고 거기서 바로 사안의 포섭하시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득점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20점짜리 문제니까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7페이지 잠깐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제가 풀어놓은 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임용 거부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재임용 거부를 당한 이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 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과외 교습을 했다라는 거죠. 과외 교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외 교습 금지 법률 조항은 이 재임용 거부 통지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품위를 잃은 이유가 과외 교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을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과외 교습 때문에 품위를 잃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면 양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해설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지만 내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라는 결론으로 써놓았습니다.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수지휘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어느 사립대학의 교수가 위 청구 소송의 재판장에게 작은 과도로 위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러진 화살이네요, 그렇죠? 부러진 화살. 자, 현재 A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누굽니까? 이정열은 당시 위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담당하였다. 얼마 전에 그 변호사 등록이 됐죠.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 등록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사건이랑, 그러니까 이 원래는 재판부가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각하새끼 짬뽕을 이제 자기 개인 SNS에 올려가지고 이제 품위를 잃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지금 판사 옷을 벗으시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었죠. 그래서 계속 사무장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다시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여담이고요. 자, 주심을 담당하였다. 청구소송과 후속적으로 발생한 과도 사건이 영화로 제작된 후 대학 교수 임명과 재임용, 승진의 구조적 문제점과 당신의 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사법부가 대학 측을 위해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사법부가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갑은 위 청구소송 재판이 공정하였음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였다. 그리고 20여 차례에 걸쳐서 법원 내외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해서 활발한 비판을 해왔다. 자, A지방법원장 을은 갑이 합의 비공개 규정인 법원조직법 65조 체크하시고요. 사안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빼놨지만 65조 체크하시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서 법관징계위원회에 갑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다. 법관징계위원회는 갑의 행위들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6월의 징계 처분 체크하시고, 정직 6월 징계 처분. 갑은 법관징계법 27조에 따라 체크하시고 12년 10월 23일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15일에 정직 6월 받았고 23일에 제기했으니까 뭐 청구기간의 문제는 크게 없겠습니다. 갑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관징계법 2조 2호가 코트넷에 글을 올리거나 정부 비판 등의 발언조차도 포함하게 되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고, 법관의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대법원에 전속 관할로 하고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한 27조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다. 갑의 신청은 6월 30일 기각되었고 7월 3일 기각 결정 통지 받았고 7월 26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갑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죠. 법률 조항이고요. 재판의 전제성만 보십시다. 재판의 전제성. 지금 사안에서 대상으로 삼은 게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논증하실 때에도
묶어서 쓸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쓰시되 각각 포섭하셔야 되는 건 각각 포섭하셔야 됩니다. 자, 법관징계법 2조 2호는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27조는 법관의 징계 처분을 단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조항 두 개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십시다. 11페이지 밑에 3번 제일 밑에입니다. 2조 2호가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당해 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징계법 27조가 위헌으로 판단되면은 단심으로 안 해도 되겠죠. 더 많은 재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당해 법원으로서는 대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관할 위반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니까 대법원은 최고법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제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갑은 법관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별로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적법 요건들은 좀 문제들이 간단하고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서요. 가볍게 볼 만한 것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5번 문제 한번 잘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공무원 갑은 평소 공무원을 체크하시고 공무원이니까 행정소송 쟁점 나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청심사 거쳐야 되겠죠. 만약에 좀 위법한 징계, 침익적인 처분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 갑은 평소 비정규직 정책을 고수하는 A 정당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만 비정규직 방치 이대로 좋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A 정당 반대한다. 비정규직 전면 철폐 추진하는 B 정당만이 참된 정당으로서 강추. 비정규직 철폐를 결사한대하는 국회의원 을은 있는 자만을 대변하고 부동산 투기로 축제한 부패한 정치인이다. 민주주의 수치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갑의 위 글이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갑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하였다. 왜요? 특정 정당 지지 반대 행위를 해서 금지된 정치적 행위를 했다. 갑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소청 심사를 거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소송 계속 중에 지금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체크하시고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1호 65조 4항 동법 시행령 27조 1항 2호 2항 3호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무슨 문제일까요? 68조 2항의 문제이겠죠. 22일에 송달받고 16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거 다 체크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1회 변시 문제인데요. 그 참조 조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시험용 법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전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복습 노트 한번 봅시다. 복습 노트는 여러분들이 법전 찾아보기 싫은 것까지 다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12페이지입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 보시면은요. 1항 1호를 먼저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65조 4항입니다.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거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안에서 결국 시행령 27조 1항 2호에서 이런 공무원의 특정 정당 지지 반대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 3호에서는 이런 것들을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자마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쟁점을 하나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68조 2항 헌법소원이 적법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은 심판의 대상성, 법률이어야 되죠. 법률이어야 되죠. 사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률의 하위의 효력을 갖는 시행령을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 부분은 부적법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심판의 대상성 부분에서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부분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라는 거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간단한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성 언급하실 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쓰셔도 되겠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정도는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법규 명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라고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에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점이 높게 되어 있을 거니까요. 나머지 쟁점은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진도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곧 멈춰서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갑은 1992년 3월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상 보수월액의 10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달 납부하여 오다가 퇴직을 하여서 최종 보수월액의 7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이다. 국회는 자, 내가 이제 지금 갑은 자기가 보수를 받으면서 10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기여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6.5% 정도죠. 계속 기여금으로 납부를 하고 12년 3월 31일에 퇴직해서 이제 70%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는 8월 6일에 이제 공무원 연금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2030년부터는 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연금법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의 납부율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로 인상하고 퇴직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액수도 종전 최종 보수월액의 70%에서 일률적으로 50%만 지급하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을 인상하던 것을 소비자 물가 변동률 차이가 3% 이상을 넘지 않도록 재조정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무원들 보수가 인상되는 거에 따라서 이것들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 변동률까지 연동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과 규정으로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부칙 조항과 퇴직연금 삭감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두었으며 소급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뭔가 소고입법 금지원칙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진정 소고입법이든 부진정 소고입법이든. 동법률은 12년 8월 16일에 공포되어서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럼 12년 8월 16일도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시행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12년 8월부터 갑에게 최종 보수 월액의 70%를 50%로 삭감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자, 지금 이게 진정소급입법입니까? 부진정소급입법입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과거에 이미 퇴직은 했죠. 이미 퇴직은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거, 즉 이미 내가 받은 돈을 토해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퇴직한 나에게 적용은 하지만 장래를 향하여 규율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퇴직한 나에게 적용을 하지만 장래를 향하여 규율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법률 조항은 부진정소급입법이 문제가 되겠네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갑은 퇴직을 한 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은 퇴직을 한 자고 지금 사안에서 등장인물은 갑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단의 법령 조항을 읽을 때 뭘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재직 중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과 퇴직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68조 1항 헌법 소원에 문제가 된다면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갑이랑은 상관이 없을 거잖아요. 자기 관련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은 양가로 1번은 재직 공무원들, 양가로 2번은 퇴직자, 3번은 연금액 인상이니까 뭐 적용이 될 거고 4번의 경과 규정도 1조는 누구예요? 재직 공무원들한테, 2조는 퇴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갑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12년 8월 26일
자신에게 종전대로 최종 보수 원액의 70%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2년 9월 5일 5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갑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부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갑은 행정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1조와 2조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칙 1조 2조 체크하시고요. 12년 10월 5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동법원은 같은 해 10월 19일에 이를 기각하였고 기각 결정의 정보는 10월 22일에 갑에게 송달되었다. 68조 2항을 묻는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 헌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형 문제를 읽으실 때 절대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문제를 좀 그림을 그리면서 읽으셔야 되고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68조 2항 헌법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읽었을 때도 68조 2항이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메모지나 뭐 문제 옆에 꼬투리에다가 요건을 적어놔야 되겠죠. 심판의 대상성, 제청 신청, 기각 결정,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도 항상 구체적인 사건 계속 중인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청구 기간, 변호사 강제주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대상으로 삼은 게 부칙 1조 그 퇴직연금 삭감 조항 및 부칙 1조, 부칙 2조입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삭감 조항. 그다음에 부칙 1조, 부칙 2조. 그리고 12년 10월 5일에 제청 신청하였으나 며칠에 10월 19일에 기각하고 22일에 송달받았습니다. 22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자,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병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2일 청구기간 11월 22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월 22일, 10월은 며칠까지 있습니까? 10월은 31일까지 있겠네요. 그렇죠? 맞죠? 10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9일 남았고 11월 며칠까지 청구해야 됩니까? 11월 21일까지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22일 날 청구했으니까 달력을 보시면 되겠네요. 21일은 평일이네? 이 변호사가 멍청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적법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청구기간 자체를 도과했어요. 그렇죠? 21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말일이기 때문에 변호사 병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2일 청구했고 삭감조항, 부칙 1조와 2조가 청구인의 행복초구권, 재산권, 공무산 인권평등권을 과잉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68조 2항 문제를 읽으실 때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제청 신청을 하고 기각 결정을 삼은 법률 조항과 거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법률 조항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단의 첫째 줄에 보시면은 퇴직연금 삭감 조항 부칙 1조 부칙 2조라고 되어 있고 넷째 줄에도 퇴직연금 삭감 조항 부칙 1조 제2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건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68조 2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갑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한 다음에 적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라.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심판의 대상성은 삭감 조항과 부칙 다 법률 조항이죠. 심판의 대상성은 갖추었어요. 제청 신청 기각 결정도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봅시다. 구체적인 사건 계속 중이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계속 중입니다. 두 번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됩니다. 삭감 조항 부칙 1조, 부칙 2조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까? 어때요? 좀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퇴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당해 사건에 적용이 되지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칙 1조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삭감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70%에서 50% 삭감하는 이 내용 2번만 얘기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2, 3번을 얘기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1번은 사안이랑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어야 되는데 지금 부칙 1조는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부칙 1조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기한 변호사 강제주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부칙 1조는 뭐가 없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고 삭감 조항과 부칙 2조는요. 청구 기간을 도과해서 부적법하죠. 그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죠. 해설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20점짜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 바닥 조금 덜 미치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안에서 그 좀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재판의 전제성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인지 검토하는 것과 그다음에 청구기간 준수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재판의 전제성 검토하실 때 그냥 까딱 잘못 그냥 다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문제되는 법률 조항들이 있으면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셔야 실제 묻는 문제에서 해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6개 정도 봤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5번 문제랑 6번 문제에는 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물어보면서 적법 요건에서 문제가 있는 걸 계속 하나씩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적법 요건 다 충족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읽으셔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7시에 시작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안 가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힘드셨죠. 하지만 첫날 첫 강의니까 잘 버티셨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5분 쉬었다가 8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